어제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 가정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증인 신문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었던 신모 씨 법정에 세웠습니다. 증인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별 소득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한 기자, 진술을 왜 거부했죠? 네, 어떻게 보면 이 증언 거부가 예견됐던 결과입니다. 네. 이 신 씨 지금까지 좀 언론 보도에는 문재인 청와대 전 행정관이다 이렇게까지만 설명되고 있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이 조국혁신당 지도부의 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조국 대표도 그렇고 조국혁신당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수사를 이 사냥하듯 수사한다, 이 위헌 증거를 모으겠다라면서 수사 자체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이 검찰 수사, 이 진술 확보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이 신 씨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맡아왔습니다. 어제는 검찰이 이 법정에 출석한 신 씨를 상대로 문 전 대통령 또 이상직 전 의원과의 이 관계를 물었습니다. 이 신 씨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에 이 전 의원과 이 8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런 통신 기록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40여 분 동안 약 80개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신 씨로부터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고요. 신 씨는 증언 거부하겠다 이렇게 일관했습니다. 이 검찰은 신 씨의 증언 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신 씨는 불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방어권을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증언 거부권을 폭넓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신 씨 손을 들어주면서 증인 신문을 중단했습니다. 네. 자, 이런 관련 소식을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전해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죄송스럽고 저희도 답답한 마음인 것은 지금 실명을 저희가 온전히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사위였던 사람은 서모 씨, 또 여기 이 사건의 키맨, 가장 핵심 인물이라고 하면서도 신모 씨 이렇게 불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름은 웬만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아마 저희가 참고인 신분일 때는 이제 모 씨 이렇게 이름을 좀 가려놓고 피의자로 전환된다든지 또는 이제는 그 이름을 더 이상 보호할 단계가 아니라 생각이 되면은 여러분께 속 시원하게 이름 세 글자를 공개해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찬 위원장님. 네. 자, 그런데 이 신모 씨가 말이죠. 네. 뭐 민정수석실에서 뭐 특별 감찰반장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친인척 관리를 맡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태국에도 직접 가서 집 구하는 것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일이 이렇게 터져버리자 이상직 의원하고 수십 차례 또 연락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까? 부적절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신 씨의 증언,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 검찰은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번 사건이 그 뇌물 혐의 아니겠습니까? 네. 뇌물 혐의는 이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이 두 가지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네. 이제 직무 관련성은 입증이 되죠.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진공 이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을 가진 사람이고 네. 그런데 이제 대가성을 입증해야 되는 게 검찰로서는 이제 절박한 과제인데 네. 이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가진 사람이 이 신 씨라고 보는 거죠. 네. 신 행정관이라고 보고 있는데 신 행정관은 방금 전에 이제 한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상직 전 의원과 수십 차례, 80차례인가요? 네. 80차례에 갖춰서 문자와 전화 통화, 즉 통신을 주고받은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문 대통령 가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상직 쪽과 문재인 대통령 가족을 가장 잘 아는 그야말로 연결고리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신 행정관으로부터 의미 있는 증언과 진술을 받고자 하는 게 현재 검찰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신모 씨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서울 남부지원 관할이어서 이제 그쪽으로 불러서 공판 기일 전 증인 신문을 진행을 했는데 검사가 모두 79개의 질문을 했는데요. 75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신 씨를 포함한 몇몇 청와대 인사가 문 전 대통령 일가를 사적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 과정에서는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보고 체계 그러니까 그 윗선 누구까지 보고를 받았느냐 하는 건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냐 임종석 비서실장이냐 아니면 그보다 더 위냐
이제 이런 구체적인 이름들이 거론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한 기자, 그 윗선 어디까지 보고를 받은 겁니까? 예, 어쨌든 신 씨는 당시 이 행정관 신분이었습니다. 이 검찰은 신 씨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당시 민정수석 같은 윗선의 지시 없이는 이 대통령 가족일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 저희가 취재해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이 사건 자체를 이 타이 이스타젯 채용 의혹이다 이렇게 사건명을 붙여서 부르기보다는 아예 이 대통령 가족 해외 이주 지원 사건이다 이렇게 사건명을 바꿔서 부르고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이 검찰에서 대통령 가족 해외 이주를 지원했던 관련자들을 10명 넘게 소환을 했는데 모두 진술을 거부한 겁니다. 어제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검찰은 이 신 씨 신문 과정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련 업무를 보고한 상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냐 아니면 임종석 비서실장이냐 이렇게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좀 신 씨는 모두 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모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네, 행정관 이제 당시 청와대에서 행정관의 윗선이라고 하면은 행정관 바로 위에는 선임 행정관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비서관이 있고 비서관 위에는 수석이 있고 수석 위에는 비서실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 문다혜라는 딸에 관한 일을 처리했던 사람인데 부모님한테 보고가 안 갔을 리가 없을 텐데 그 과정은 또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의구심이 꼬리를 무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권이 계속 대치 국면인데요. 여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수사를 3년간이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건데 이런 식의 마구잡이 수사를 가지고 망신 주기, 피사실 공표 이런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찰의 개혁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예. 만약에 본인이 억울하신 게 있으면 뭐 조사를 통해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은 또 별개지만 지금 사실관계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명도 못하면서 그것이 그냥 정치 공세다 이렇게만 몰아붙이고 조사를 받지 않겠다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기획 수사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임 대통령을 법정에서 공개 망신 주기 위한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고 이렇게 꼬집기도 하는데요. 당당하게 검찰 조사를 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점입가경입니다.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기 위한 사법 리스크 방탄동맹 빌드업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당당하게 거절하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이거는 그래요? 전직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 주려는 의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수사에는 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 국장님. 이제 민주당이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뭐 이런 TF도 만들었더군요. 그러니까 그 TF를 만든 거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좀 보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일종의 뭐 정치적인 노림수랄까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네. 일단은 TF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TF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법 위기에 대해서 친명 지도부가 나선 적이 없어요. 네. 당찬 친문의원만 27명, 37명 집단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그때도 친명 지도부는 외면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문다혜 씨 그리고 문다혜 씨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소환이 임박했지 않습니까? 다 소환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시점에 아마 10월쯤에 저 소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10월이면은 이재명 그 대표도 1심이 2개가 나와요. 네. 그리고 10월일 되면은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점에. 예.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10월에 동시에 터지는데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 사법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그런 모습인데 네. 그래서 이 위원장을 김영진 의원을 시켰지 않습니까? 과거 7인의 멤버입니다. 네. 저 친명의 핵심이죠. 네. 그렇게 시킨 것은 사법 위기로 공동 대응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이슈가 10월에 동시에 터지면은 1심 2개가 10월에 나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문재인 그 이슈를 좀
그 내속에 의한 것 아닌가. 저는 네. 그런 이제 정치적인 생각도 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네. 기본적으로는 공동 대응이지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런 게 있죠. 만약에 그 1심 2개가 유죄가 나오면은 네. 친문 쪽에서 아마 그 뭐 대표 교체론을 제기할 것이다. 네. 그래서 뭐 김부겸 이야기 있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또 그 김경수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재명 지도부가 적극 나선다면은 그 이야기를 좀 하기가 어렵겠죠.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교체론 같은 것이. 그런 노림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사실은 그 밑에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성치훈 의장께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전 정권 뭐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에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 문다희 씨 논란이 제2의 논두렁 시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논두렁 시계라는 말이 자꾸 소환돼서 얘기가 되면 될수록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듣기에는 불편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그리고 네. 좀 아픈 기억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시계를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문다희 씨가 어떤 뇌물성인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듯이 들리지 않을까요? 그런 쪽으로 이야기한 건 아닌데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는 이제 수사가 자꾸 별건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고 예. 수사가 자꾸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하듯이 뭔가 계속 흘리고 있다. 그러면서 망신주기, 모욕주기를 하고 있다. 이 지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건데 네. 전 그 반응이 나왔을 때 저는 당연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 좀 항상 지적받아왔던 부분들 별건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이걸로 받아들였는데 역시나 보수 진영에서 받아들일 때는 그런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나 그런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정도로 저는 그냥 이해를 했습니다.